예, 이 시간은 부동산 투자론 첫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는 그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분할 때 그 살 때하고 처분할 때하고 차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이득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대나 임대료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채가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부채를 얻어가지고 그 부채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예,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세도 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비 수단이 되죠.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으로는 가치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런 걸 이제 헤지라고 합니다. 대비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환금성이 낮다. 아무래도 예금이나 주식보다는 팔려야 되니까, 팔려야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한달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상 위험이 아무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적인 위험, 타인 자본을 이렇게 얻어 가지고 부채를 얻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율이 이자율보다 더 낮았을 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래 비용, 중개 수수료가 지출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아무래도 다른 그 재산보다는 좀 많다는 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의 뭐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드린 겁니다, 시험에. 자, 그리고 이제 투자하고 투기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투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죠. 근데 투기는 이제 단기의 양도 차익을 추구하여 위험성 높은 거래를 하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 투자하고 투기를 구분하기는 매우 곤란하지요. 자, 그리고 지분 수익률과 지렛대 효과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민법에서 그 지분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예요. 부동산 학에서 지분이라고 하면 자기 자본을 말합니다. 부채 이외의 것.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란 수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예, 수익분의 그 투자한 자기 자본분의 수익이죠.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자기 자본만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 예컨대 10억 원은 투자해서 2억 원 생기는 사업에서 5억 원은 자기 자본, 나머지 5억 원은 이자율 10% 부채를 사용한 경우 10억 원이 모두 자기 자본이었다면 수익률이 20%겠죠. 10억 원분의 22억 원이니까. 근데 이제 부채 5억 원을 사용하면 자기 자본은 5억 원밖에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이제 2억 원이 수익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출한 게 이자 비용 5억 원 곱하기 0.1 하면은 수익이 1억 5천만 원 나오니까 결국은 30%로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자, 그리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원금으로부터 원금분의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말하는 거고,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원금분의 투자 후 현실적으로 얻은 실현된 수익. 그다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걸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되는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수요가 줄겠죠. 어떤 건물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그 기대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 하면은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요. 즉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은 이
부동산 같은 가격에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투자 원금이 이제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은 투자했을 때.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다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예,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그 수익률이 투자 원금 요 분모가 낮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 가지고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지면은 투자가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어떤 부동산의 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 하면은 그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죠. 여기에 있다가 이만큼 상승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다가 그게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이제 가격 상승이 쭉 되다가 같아지면은 가격 상승이 이제 멈추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투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요구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 요구 수익률이 다른 그 재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고려하지만 또 고려할 것이 이 위험이 얼마나 있느냐 또 고려합니다. 그 재산에 투자했을 때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 투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평균 기대 수익으로부터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위험을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위험이 측정된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평균 기대 수익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평균 기대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400만 어떤 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4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5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6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500만 원 수익을 올릴 확률이 가장 높아요. 0.6이고 확률은 1이 최대겠죠. 그다음 2를 나눈 거죠. 이게 60%란 말이죠. 그다음에 400만 원, 500만 원 그 수익을 못 올리고 400에 그칠 확률이 0.2%, 20% 0.2니까. 그다음에 600만 원, 500만 원보다 더 높이 600만 원 수익을 올릴 확률이 역시 20% 0.2. 예. 그러면은 이때의 이런 투자 그 결과 예상에 의해서 기대 수익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평균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400만 원 곱하기 0.2. 예. 그다음에 플러스 500만 원 곱하기 0.6. 600만 원 곱하기 0.2. 5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0.6이고 똑같이 0.2, 0.2고 100만 원 차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데 분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500만 원이 이제 평균 기대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400만 원 빼가지고 여기다가 400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을 빼죠. 여기다가 제곱을 시켜요. 이게 음수가 되니까 양수 그 비교 편의를 위해서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해다가 이거의 제곱 곱하기 0.2 이 확률 0.1을 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 평균 기대 수익하고 이제 이거의 기대 수익하고 이 표에서는 이제 같게 되는데 어쨌든 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의 제곱 곱하기 이 확률 0.6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평균 기대 수익 600만 원에서 평균 기대 수익이 500만 원 있으니까 빼고 제곱해 가지고 이 확률 0.2 하면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이 제곱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벗겨내기 위해서 루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개념은 뭐 루트 9는 3이죠.
3의 제곱이 9니까 예,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20만 루트 10이 되는데 예, 요걸 풀면은 20만을 이것의 제곱이 요게 나와요. 이게 이제 10만 4천억이죠. 예. 4천억 이것의 제곱을 하면은 4천억이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 값은 루트 10은 또 뭐 계산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외우기가 힘드니까. 근데 보통 요새 시험은 계산기가 없어도 풀 수 있게 쉽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예요. 63만 2천 뭐 456원. 예. 요게 표준 편차.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평균 기대 수익이 500만 원인데 표준 편차는 이 6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대 수익 확률이 이렇게 4, 5, 600만 원은 또 같이 나오는데 이게 한 0.8이고 그다음에 이건 0.1, 이것도 0.1이면은 이런 그 기대 수익이 이렇게 됐을 때 기대 수익 확률이 이렇게 돼 있을 때의 위험도는 이 지금 이 표하고 위험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높다는 말은 이 표준 편차나 분산의 값이 더 크다는 말이거든요. 예, 먼저 본 이 0.6인 게 더 높죠. 왜냐하면은 이게 더 안전하잖아요. 500만 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못 얻더라도 액수는 400만 원, 그다음에 얻더라도 더 많이 얻더라도 액수는 600만 원 동일하고 확률이 더 낮을 뿐이니까 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뭐 400만 원 곱하기 0.1을 해야 되죠. 4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그다음에 곱하기 0.1 하고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그 값이 어떻게 뭐 47,214원 정도 표준 편차가 나와요. 예, 더 낮죠. 그러니까 이건 표준 편차가 낮으면 더 안전한 투자 아니다 이렇게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더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위험 회피적이거든요.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이 크면은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험을 수익으로 상쇄시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투자 대안 중 가장 위험이 덜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동일하다면은 기대 수준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경우에도 그 500만 원을 얻을 확률이 0.6인 경우보다는 0.8인 경우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 어차피 못 얻더라도 얻을 수익이 400만 원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그 이상 얻더라도 얻을 수익이 600만 원으로 똑같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만은 표준 편차가 훨씬 낮아요. 0.8인 부분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률은 높은데 위험률도 높아 버리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어떤 투자안이 우월한지를 결정할 수가 없죠. 이때는 그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투자안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 감수 정도가 높은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고 낮은 투자자를 이제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런 그 동일한 위험이라면은 전자보다 후자가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적이 아닌 위험 중립형이나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이제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다, 위험 또는 혐오적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요구되는 수익률.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 결정에 있어서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상승이 요구되는 수익률이죠. 위험이 커지면은 또 그 수익률도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는 좀 다르지만
위험 뭐 그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요구 수익률은 그러면은 어떻게 산출되냐 하면은 이 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이 없을 때,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 위험이 어느 정도 높으면 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수익은 나야 된다는 그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합해서 하겠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R1이 이제 이 무위험률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이 0이죠. 위험이 0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있으니까 요 정도의 요구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이 여기서 이제 점점 증가될수록 공격적 투자자는 좀 완만하고 위험이 좀 높더라도 조금만 수익만 난다고 해도 투자를 해버려요. 근데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상당히 높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죠. 아, 예, 이게 제가 이 인플레이션이 전부가 아니라 이건 인플레이션하고 예상 그 위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 있어야죠. 다른데 그 투자의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합해진 겁니다. 여기 예,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위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투자 위험, 그러니까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뭐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생기느냐 하면 크게 5가지를 보통 교재에서 논하고 있는데, 예,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업 자체로부터 이제 연유하는 위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금융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사업 위험을 먼저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위험인데, 시장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나, 예, 뭐 예를 들어 독신자 증가로 단독주택 수요가 줄고 소형 아파트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해 버리는 경우, 그럼 그 단독주택에 투자했는데 이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시장 위험도 사업 위험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 관리나 자기 또는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그런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 시장 위험, 사업 운영 위험,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 변화로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이제 변화해 버리는, 그러니까 환경이 좀 나빠진달지, 그 다음에 환경이 또 뭐 나빠지는 게 위험이죠. 그런 위치적 위험, 이런 것들이 사업 위험에 속하고요. 자, 금융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못해 가지고 파산할 위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나 법률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이런 것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해 버려 가지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것, 또는 뭐 토지 이용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위험에 속하는 거고,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 발생 위험이요. 황금성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위험인데, 부동산 투자금의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정 이자율보다 이제 부동산 금융론에서 배울 텐데 변동 이자율로 대출을 하고자 하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이자율도 더 높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그다음에 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안하여 이제 상승하게 되죠. 아까 봤듯이 인플레이션율하고 그다음에 그 무위험률하고 라는 것들이 요구 수익률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대처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은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일단 위험이 높을수록 이제 요구 수익률이 높인다는 건데, 여기서 위험 회피는 이제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 보유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되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금이나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보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위험 전가라는 것은 여기도 역시 위험을 감수해요. 감수하는데 전부 다 이제 감수하는 거예요. 2, 3, 4는. 그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이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험 같은 거 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동된 임대료 계약. 물가 상승률로 뭐 몇 퍼센트 이상이면 임대료를 얼마나 한다. 뭐 이렇게 그 위험 전가라고 하고, 위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손실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그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대 수익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할 때 수입은 낮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비용은 높게 하는 그런 보수적 예측을 통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 그게 또 이제 위험 통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임대료나 공실률 등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별로 그 변수만을 변동시킬 때 수익이 얼마나 그 변동하는지를 분석하여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를 집중 관리하는 민감도 분석, 이걸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민감도를 분석해 가지고 그 가장 큰 주는 변수를 이제 집중 관리하죠. 그 위험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해야 되는데, 장래에 뭐 10,000원이 10년 후에 10,000원은 현재 10,000원이 될 수 없죠. 뭐 이자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니까 뭐 5,000원이나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 장래 기대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고 합니다. 이자율에 의해서 할인을 하죠. 그래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예, 이자율을 높게 보는 거죠.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위험 조정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 할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위험 통제 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위험 대처 방식 중에서. 자,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대처 방식 하나가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이제 분산 효과라고도 하는데, 아까 그 분산 표준편차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즉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거예요. 한 자산에만 투자하지 않고 그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효과 예를 한번 들어보죠. 투자 대상 A하고 투자 대상 B가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세요. A라는 투자 부동산이 있고 뭐 B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각 투자 대상인데, A의 기대 수익률은 2%부터 10%까지 예상돼요. 그리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은 다 0.2. 시험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뭐 확률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시험이나 이런 거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 대상 B도 이 5개 수익률이 5종류고, 수익률이 이거하고 똑같은 5종류밖에 없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가 않죠. 어쨌든 수익률이 똑같이 또 5대인데 수익률의 값은 달라요. 이건 20, 15, 15, 0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0%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확률은 0.1, 각각의 수익이 날 확률은 0.2로 다 해서 이거 총합이 1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의 이 투자 대상 A의 평균 기대 수익률은 몇 %입니까? 6%죠. 딱 보면 아시겠죠. 다 0.2고 중간이니까 2, 4, 6, 8, 10이니까 6%. 예, 표준 편차는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아까는 이제 그 기대 수익으로 돈의 액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표준 편차 값이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3이 나옵니다. 계산해서 2-6의 제곱 곱하기 0.2 뭐 이렇게 플러스 4-6의 제곱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하면은 6-6의 제곱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2.83이 나와요. 그러면 투자 대상 B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평균 기대 수익률은 높죠. 10%겠죠. 딱 보면은 20, 15, 15, 제로니까. 그리고 이 표준 편차 위험은 더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겠죠. 이 퍼센트 차이가 5%씩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여기 2%밖에 안 되는데, 예, 여기도 5% 이렇게 하니까
예, 높습니다. 7.07%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그 수익률은 낮지만 또 위험성은 낮아요. 위험도 낮고 이쪽은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아까 그 저 위험에 대해서 뭐 보수적 투자자 또는 예, 그 공격적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든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A와 B를 섞음으로써 적절하게 조합을 내요. A에다 100%가 아니라 A는 한 30%, B 70%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이 A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기대 수익률은 높으면서 위험은 더 낮출 수가 있어요.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아까 100% 또는 B 100% 투자하면은 나온 대로 여기 2%가 생략된 말이에요. 여기는 20%, 4%가 생략된 말입니다. 지금 2, 4, 6, 8, 10 이렇게 해서 평균 기대 수익률 6이고 표준편제 2.83 나왔죠. 아까 여기서부터 그 20% 이렇게 되면은 평균 기대 수익률은 10%이고 표준편제는 7.07이 나왔는데 A 70%, B 30%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확률 0.2 확률로 이 A 70%니까 0.7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B가 30%잖아요. 0.3 곱하기 B의 수익률 20 여기는 A의 수익률이 2였으니까 2를 곱했던 거고 20 하면 7.4가 나요. 기대 수익률이. 그 다음에 A 50%, B 50%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A가 0.5죠. 0.5 곱하기 A의 수익률 2 플러스 또 B가 0.5 곱하기 B의 수익률 20 하면은 11이 나와요. 기대 수익률이. 11일 기대 수익률이 0.2인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에 7.41 기대 수익률이 7.41 확률이 0.2인 거고 20%이고 그 다음에 A30, B70으로 나눠서 투자했을 때 어떨까요? 그러면은 0.3 곱하기 2이고 0.3으로 2% 수익률이 나오고 0.3의 확률로 그 다음에 0.7의 비율로 20%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4.6 수익률이 14.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이렇게 표를 해서 만들어 보면은 A 70, 30이면은 평균 기대 수익률이 7.2죠. 여기겠죠. 요 값이겠죠. 다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 평균 기대 수익률 8이고 여기는 8.8이고 가운데 값 이렇게 되겠죠. 예. 7.2, 8, 8.8이고 표준 편차는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하면은 0.14, 2.12, 4.1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판단 때 A보다는 A70, B30 요게 더 우월하죠. 평균 기대 수익률은 높으면서 위험은 더 낮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도 더 50 포트폴리오에도 우월해요. 평균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서 위험은 요것보다는 좀 증가됐지만 여전히 2.83보다는 낮아요. 예. 이거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균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은 표준 편차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봤을 때 예, 이것도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위험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잖아요. 비록 위험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적어도 A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우월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 A70, 30이나 A70, B30이나 A50, B50에 투자하는 것이 우월하니까 이런 경우를 A와 B의 7대3 포트폴리오 또는 5대5 포트폴리오가 A 100%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이렇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하면은
더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률을 0으로 만든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상관계수가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은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양 자산의 상관계수 그럴 경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중에 위험 감소를 0으로 할 수 있는 위험률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이 A 자산 여기 A 자산이 있고 B 자산이 있습니다. 5가지 경우가 둘 다 동일한데 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10에서 12, 14, 16, 18 평균 기대 수익률 14겠죠. 표준편차는 2.4% 남았는데 이 자산 A 자산이 10의 수익률을 나왔을 제일 낮은 수익률 이 A의 이 수익률 중에서 제일 낮은 수익률이 나왔을 때 B의 경우에는 제일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경우에 B의 경우에는 제일 낮은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75%, B 25%로 해보면은 표준 편차가 0이 나와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양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모두 동일 방향, 동일 크기로 움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10이 제일 작은 거였는데 여기도 이 경우에 6인 경우 이 자산이 10이 나올 때 이 자산도 제일 낮은 게 나올 경우 그리고 여기가 제일 높은 경우가 수익률이 나올 때 이 자산도 제일 높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위험이 감소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이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이런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이런 시장 위험들이 그렇죠. 뭐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모든 투자 대상에 한꺼번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위험 이걸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별 고유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 이것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는 개념하고 위험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이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위로 볼록한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위험하고 여기 위험이 있죠. 그다음에 수익률하고 이 조합,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여러 방법으로 구성하다 보면은 위험은 동일한데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들만을 모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우상향하고 볼록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위험은 높아더라도 어느 정도에는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다가 이제 점점 수익률의 위험이 상승하더라도 수익률이 많이는 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효율적 전선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달렸죠. 그래서 투자자가 서로 동등하다고 여기는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개별 투자자의 태도는 이런 식으로 이 무차별 곡선은 이제 아래로 볼록하겠죠. 아무래도 위험이 좀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더 높은 걸 요구하게 되고, 근데 이제 좀 경사가 심한 사람들은 이 보수적 투자자이고, 경사가 좀 완만한 사람들은 공격적 투자자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B점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 A점을 선택한 이 자신들의 무차별 곡선하고 이 효율적 전선하고 만나는 점을 선택을 하겠죠. 이 사람들은 예, 그 점이 최적 그 사람 개인의 최적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A점을 선택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그러면 이 사람은 B에 비해서는 그 보수적인 투자자인 거죠. B는 A에 비해서 공격적인 투자자이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저 부산에 있는 부동산하고 서울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고, 또 유형은 뭐 주택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상가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 말입니다.